자, 음악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다른 누군가에게 독점을 주장하지 않아요. 영화를 볼 때는 딴짓하면 안 됩니다. 음악은 음악에 집중해서 듣는 것도 괜찮은 태도지만 음악과 더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글쎄 뭐 홀로그램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무슨 이상한 게 나와서, 그리고 요새는 뭐 안경에도 컴퓨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망막에 컴퓨터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자기 망막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칙 없어지면서 영화가 보이고. 자, 그러면서 운전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음악은 더불어서 무언가를 해도 그렇게 질투하거나 화를 내거나 나만 바라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임새를 생각한다라면 대단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자, 현명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TV나 매체에서 미남 미녀들 많이 보고, 그리고 무슨 초인간 같은 스포츠맨들 많이 보고, 그리고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위인들이 많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들은 사실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안하게 나와 더불어서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글쎄요, 뭐 책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Everybody Musician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의 구라를 다 듣고 나가시면서 마음속으로 그 신해철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해요.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약간 갸웃하다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데 그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왜냐면 그 유도의 낙법 아시죠? 넘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넘기려고 할 때 너무 저항하면 다칩니다. 부드럽게 넘어지면서 낙법바다로 탁 떨어지시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아, 나는 뮤지션이 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뮤지션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자, 직업이 자아 실현을 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다. 뻥치시고 있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냥 따고 조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서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직업이 나의 자아 실현을 시켜주고 계신 분 조사해 볼까요? 계시다면 다행이겠죠.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하지 않느냐. 물론 감사한 입장에 있다라고 100번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건 이봐라 왜 이런 거야 이런 주댕이가 나올 때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자, 직업이라는 건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하여간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특별히 소득이 없이도 생계가 유지가 가능한 사람도 그건 부모 돈이고, 자기가 뭔가 일정한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패턴을 만들어내기가 참 힘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직업이 단순하게 나에게 그 물자, 돈, 자본, 아니면 인맥, 뭐 하여간 뭔가를 제공해주는 수단이면 내가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상 거의 없는 사회 속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질 가능성도 점점 줄어드는 막 이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 3-4개를 겹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알바 중에 어떤 게 직업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알바 3-4개를 합쳐서 여기서 얼마 벌고 여기로 가서 얼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쪽 일이 어느 쪽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중에 어느 놈이 내 자아 실현을 시켜주는지는 정말 모르겠더라.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만일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잡 칸에다가 쓸 수 있는 거기다가 자아 실현이라고 쓰지 말고 자기가 자기 이력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에 취미 칸 있잖아요. 취미 칸에는 남들이 봤을 때 심하게 비웃지 않는 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칸에다가 자기가 남들이 보는 자기 일기라면 몰라도 거기다가 마누라한테 교복 입히기 이런 걸 쓰기에는 그거는 조금 무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 막아. 자,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자아실현이라는 걸 취미 칸 뒤에다가 쓱 보면서 거기다가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피겨 인형 수집하기라든가 이런 걸로 자아실현이 될까? 재밌는 건 그 직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돈 얼마를 버느냐라는 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실현이 되고 자기가 그걸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재죠. 혼자 나는 만족하노라 라고 거의 무슨 교주처럼 딱 손들고 선언하면 아무도 시비 걸 놈이 없다라는 건데,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웃 일본에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글 교과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수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그 교과서들이 이제 어떤 교과서까지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 일제히 식민지 치하에서 발행됐던 교과서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인쇄가 시작되던 무렵, 학교가 시작되던 무렵에 나왔던 희귀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집을 하려니까 이게 뭐가 써 있는지를 알아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한글을 공부를 했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 취미를 가지느라 장가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생각 아시죠? 집이 그렇게 큰 데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집이 독신자 사는 집 치고는 그래도 꽤 큰 집인데, 집 안에 들어가면 다녀왔습니다 해봤자 아무도 없는 거죠. 지 혼자 사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책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잘 수 있는 요만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공간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냐면, 인쇄된 그 희귀본들 책을 보호하기 위한 습도 온도 조절 시스템들하고, 그 집에는 그 비 한 방울 안 들이치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이게 그 도서관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이걸 보호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자기가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 직업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뭐였는지.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그 사람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뭔가를 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돈을 다 털어내서 이 책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시시때때로 한국으로 날라오고, 그래서 말하자면 거대한 개인 도서관 수준, 그것도 한국에서 발행됐던 교과서류만 완전히 특정화해서 모아놓은 개인 라이브러리의 소지자가 된 거죠. 그리고 5년 전이었나요? 10년 전이었나요? 그 자기가 그 완벽하게 분류하고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한테 요런 부분은 내가 미처 수집을 못했으니 당신들이 완성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서 그 전체를 우리나라에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의 목적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잠시 나지막한 소리로 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워낙 다양한 취미가 인정된 사람들이니까 사실 전 그런 사회도 좋은 것 같아요. 오 하지만 그냥 마네킹 인형을 3개 사서 맨날 걔를 옷을 갈아입혀주고 대화를 한다는 사람이나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연 그 사람이 세븐일레븐에서 일을 했는지, 밖에 나갔을 때는 변호사인지 우리는 그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눈을 감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거의 자식처럼 모으고 관리하고 하던 그 책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겠고, 그리고 걔네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돌려보내면서는, 그 사람은 결혼도 못했으니까 자식도 못 가졌지만 펑펑 운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에서 딸이 웨딩드레스 입은 걸 보고서 우는 아버지 심정하고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아, 엄마가 더 많이 우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메탈리카의 기타리스트인 커크 해밋은 그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미국의 젊은이들한테 아주 간단한 지침을 하나 남겼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그 악기 가게나 이런 데들 가보면 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여기저기 문신이 있고 머리가 긴 애들. 그런 애들이 거기서 이제 알바하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나 알바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래서 손님이 오면 기타를 이렇게 쳐보라고 걸어주기도 하고, 손님이 약간 머뭇거리면 자기가 쳐줍니다. 그러면서 아,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제가 보여줄게. 와! 지는 그 연습이죠.
자, 그런 젊은이들한테 커크 해밋은 바로 그런 아르바이트, 사이드 잡을 27가지 네가 해봐갖고 그때까지 네가 뜨면 락스타가 되는 거고 27가지 네가 안 뜨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명쾌하죠. 그런데 그 27이라는 기준을 정해주는 거라든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꼭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닌데도 남이 때로는 그렇게 무식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힘들 시기니까요. 그때 저는 신부지망생이 되려고 되게 죄송합니다. 웃기죠? 저도 웃겨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신부지망생, 그러니까 저 신랑 신부 말고요. 신부지망생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학교에 문과반, 이과반 나눠질 때 신부가 상업 수업 들어서 뭐하리 그러고서 독일어반 갔다가 완전히 그냥 삐 됐었는데 그때 여름방학 때 무릎 위에다가 신부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옷을 많이 못 입고 있는 언니들이 찍혀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 언니를 구제해야 되나 라는 거를 결정하는 그 풀모 잡지 있어요. 그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보다가 제가 그때 깨달음을 확 얻은 거예요. 확! 정말 한순간에 빛처럼 섬광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이었는데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거의 저한테 계시가 온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결코 신부가 될 수 없구나. 지금은 누구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대중음악가의 주인은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주인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대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대는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뮤지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음악의 생산 수단이 민중에게 넘어가는 최초의 시대로 21세기는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 살아있는 증거를 여러분은 얼마 전에 목격하셨습니다. 박명수 씨. 왜? 저는 이 자리에서 박명수 씨를 조롱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 박명수 씨가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몇 가지를 조립함으로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그런 노래가 그 미디어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같이 장난스럽게 하면서 그게 대형 히트를 하니까, 뭐 어떤 뮤지션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자괴감을 느낀다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런 찌질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박명수 씨가 그런 방법으로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들이 음악할 기회가 줄어드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음악하는 게 음악 만드는 걸 우스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너만 안 우스워 보이면 되잖아. 네가 음악 잘하면 되잖아. 네가 무슨 음악 전체를 걱정해. 자, 그 박명수 씨가 썼던 로직 프로그램은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처럼 간단한 조립 유니트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저처럼 지금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된 그 128트랙의 믹스를 행한다든가, 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걸 사용하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뮤지션이었고 음악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오락실에 간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오락실에 가서 그 테트리스처럼 위에서 아래로 화면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걸 맞추면서 북이나 이런 걸 탕탕탕 치면 음악이 이렇게 톡톡톡톡 붙어지는 그런 음악을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그거 창작이에요. 창작이 어디까지 창작일까요? 우리가 범선 같은 거를 뭐 하나 이렇게 배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나무를 깎고 종이를 만들고 돛을 만들고 이런 걸 막 해갖고 만들었다. 엄청 못생겨도 예술품이겠죠. 그런데 플라스틱 바가지는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레고는 어때요? 만일 그거를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조금 다른 기준으로 뭔가를 얘가 만들려고 했다라면 그 이전에도 이미 검소한 수준의 예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예술이 수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뿐이고, 그리고 박명수 씨가
위대한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갈 길은 멀지만 그분이 뮤지션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화성학이나 대위법이나 보컬 트레이닝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끼워 맞추고 그리고 일로 붙여보고 절로 붙여보고 그리고 나는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만 100번 돌리겠다 그래서 편집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100번 연속하고 그 다음에 2절을 3번 돌리겠다 붙였다. 자기 곡이에요. 상업적으로 발표할 권한이 없을 뿐. 내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아직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난 거야. 표현축이죠. 음악이 인간과 더불어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그 음악을 감상함으로 해서 우리는 남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었던 사실, 나의 진실을 알아낼 수도 있고 누군가 굉장히 오락거리로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면서 친한 친구가 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가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면 말문을 틀 수 있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을 한 번에 돌아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조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활과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음악의 위력은 남들하고 같이 들을 경우에 폭발적인 배가력인데 투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사람이 들을 때, 4사람이 들을 때 음악의 위력은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아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남이 공감해 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둘이 안 풀리던 얘기를 해보면 매우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자로 잘 소통이 되지 않거나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음악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침 이슬이 금지곡이었던 거고 독재 정권들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수많은 음악가들의 음악들을 금지시키고 막았겠어요. 서구의 역사도 마찬가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 목적 집단이 하나의 노래를 공유하고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 수십 시간 토론을 하거나 서로 감시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다그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낳고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의 기능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탄압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죠. 수 있는 거기다가 자아실현이라고 쓰지 말고 자기가 자기 이력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에 취미칸 있잖아요. 취미칸에는 남들이 봤을 때 심하게 비웃지 않는 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미칸에다가 자기가 남들이 보는 자기 일기라면 몰라도 거기다가 마누라한테 교복 입히기 이런 걸 쓰기에는 그거는 조금 무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마가. 자,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자아실현이라는 걸 취미칸 뒤에다가 쓱 보면서 거기다가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피겨 인형 수집하기라든가 이런 걸로 자아실현이 될까? 재밌는 건 그 직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돈 얼마를 버느냐라는 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실현이 되고 자기가 그걸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재죠. 혼자 나는 만족하노라 라고 거의 무슨 교주처럼 딱 손들고 선언하면 아무도 시비 걸 놈이 없다. 자, 음악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다른 누군가에게 독점을 주장하지 않아요. 영화를 볼 때는 딴짓하면 안 됩니다. 음악에 집중해서 듣는 것도 괜찮은 태도지만
음악과 더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글쎄, 뭐 홀로그램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무슨 이상한 게 나와서, 그리고 요새는 뭐 안경에도 컴퓨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망막에 컴퓨터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자기 망막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칙 없어지면 영화가 보이고. 자, 그러면서 운전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음악은 더불어서 무언가를 해도 그렇게 질투하거나 화를 내거나 나만 바라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임새를 생각한다라면 대단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자, 현명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TV나 매체에서 미남 미녀들 많이 보고, 그리고 무슨 초인간 같은 스포츠맨들 많이 보고, 그리고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위인들이 많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들은 사실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안하게 나와 더불어서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글쎄요, 뭐 책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Everybody Musician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의 구라를 다 듣고 나가시면서 마음속으로 그 신해철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해요.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약간 갸웃하다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데 그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왜냐면 그 유도의 낙법 아시죠? 넘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넘기려고 할 때 너무 저항하면 다칩니다. 부드럽게 넘어지면서 낙법하더라도 그건 부모 돈이고, 자기가 뭔가 일정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패턴을 만들어내기가 참 힘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직업이 단순하게 나에게 그 물자, 돈, 자본, 아니면 인맥, 뭐 하여간 뭔가를 제공해주는 수단이면, 내가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상 젠장 거의 없는 사회 속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질 가능성도 점점 줄어드는 막 이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 3-4개를 겹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알바 중에 어떤 게 직업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알바 3-4개를 합쳐서 여기서 얼마 벌고 여기로 가서 얼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쪽 일이 어느 쪽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중에 어느 놈이 내 자아 실현을 시켜주는지는 정말 모르겠더라.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만일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잡 칸에다가 탁 떨어지시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아, 나는 뮤지션이 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뮤지션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자, 직업이 자아 실현을 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다. 뻥치시고 있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냥 따고 조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서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직업이 나의 자아 실현을 시켜주고 계신 분 조사해 볼까요? 계시다면 다행이겠죠.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하지 않느냐. 아, 물론 감사한 입장에 있다라고 100번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건 이봐라 그냥 이런 거야 이런 주댕이가 나올 때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자, 직업이라는 건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하여간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특별히 소득이 없이도 생계가 유지가 가능한 사람